이제 갭을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그전에는 갭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교수나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전달을 해서 학생의 모든 것, 지적인 건 인지적인 걸 완전히 밖으로 끌어내고 또 주입시켜서 변화를 시키는 게, 밀착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갭을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생과 교수 간에 또는 교사 간에 일정한 거리를 인정해야 돼요. 심리적 거리도 유지하고 물리적 거리도 유지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교수입니다. 코로나와 교육 2부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1부에서 봤듯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육의 거대한 권력들이, 공룡 같은 거대한 권력들이 이제 드디어 운석에 충돌하고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예전같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들이 뭐 현재도 그렇지만 일부 시도되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서비스가 등장할까요? 요거를 알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코로나 시대는 교수자에서 이제 학습자로 점점 컨텐츠 내용이라든가 관심 이런 부분도 이동합니다. 사실은 교수 중심 교육이 있고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있는데, 그 전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예전에는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교육과정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 짜가지고 학습자에게 잘 전달해서 주입해주면 그게 성공적인 교육인데, 너무 학습자의 능동성 이런 게 깨지니까 재미도 없고 너무 괴롭더라.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외치긴 외쳤는데 실제로 대학 교육기관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또 정해진 교육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입만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평가를 했고요. 어떤 창의성 평가라든 학습자의 그런 능동성이나 자주성을 얘기하는 건 9호로는 그쳤는데, 뭐 거의 강의 평가가 도입된 정도, 이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고 주입하고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에서 이제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동이 돼요. 얼마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기 가르치는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지식의 내용만이 아니라 비주얼, 뭐 외모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어떤 이제 면대면보단 비대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 외에도 기타 외모나 이제 뭐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고요. 이제는 그냥 갖고 있던 지식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가지고 그렇게 경전 일득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수업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모니터 보고 교수님 뭐 열심히 가르치고 준비했는데 그런 과정 모르는 학생들은 아니 말투만 봐도 기분 나쁘다, 아니면 화질이 좀 구려, 이래가지고 또 만족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떤 즉흥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강해진 거죠. 옛날에는 강의 평가라는 게 교수님하고 이제 어떤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뒤풀이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수의 사랑도 보여주고 애정도 보여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중요해졌고요. 어떤 너무 권위에 집착하는 교수님들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눈높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교수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지적 권위는 분명히 있죠.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비스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라벨링,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그리고 뭐 방송 TV에 나왔다, 뭐 그리고 뭐 교육부 장관을 했다, 아니면 어디 차관이다,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다, 뭐 학회장이다, 이렇게 라벨링이 예전에는 통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라벨링 사회거든요. 뭔가 장 이런 걸 붙여주고 TV나 방송에 권력이랑 붙이면은 뭐
총장이다 아니면 부총장이다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권위가 올라가서 좀 못 가르치고 또는 이제 수강을 수강을 한 두세 배 정도 뭐 비우더라도 학생들이 이해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 실력이라는 게 교수 정도 하려면 실력이 높죠. 당연히 한 분야의 대가들이, 이론의 대가들이죠. 물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수가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이론의 대가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교수님 존경할 부분이에요. 그건 인정을 물론 해야죠. 교수님께, 교수들에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교수들의 실력이 이제 그런 실력도 있지만 지적권이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분이 중요해졌고요. 내가 얼마나 수강 준비를 통해서 학생 입장으로 내려가서 지식의 전달성 부분이라든가 지식의 표현성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진짜 실력 있나, 그동안 뭐 연출이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은 이제 좀 살아남기가 힘들죠. 왜냐면 비대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검증이 되니까요. 또는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역시 이제 이 교육 수요자층의 평가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오프라인으로 다 돌아간다고 해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온라인 사용 안 하고 오프라인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달라질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코로나가 물론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이게 진행되는 거 봐서는 뭐 올해가 끝나기가 쉽지 않다는 전문가 판단도 있고, 1년 반, 뭐 2년 걸린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3년 걸린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 이 교육 커뮤니티가 대단위로 뭐 100명, 뭐 80명, 30명 막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집합교육을 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집합교육을 해서 수강료를 많이 걷어가지고 한 교수가 뭐 연구 부분이 아니라 교수, 그러니까 교육교수 그 전에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교수가 뭐 40명, 50명 수강생 인원 따라서 한꺼번에 높은 등록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는 이제 쉽지가 않다. 뭐 교양교육에선 가능하겠죠, 가끔. 이제는 이 거리 안전성이 필요해요. 이 심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이 신체 간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끼리에도 소규모로 뭐 7명, 10명, 5명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한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쓴 채로 그런 뭐 10명, 많아봐야 뭐 15명 등 이제 하여튼 안전성이 검증된 거 그룹으로 스몰하게 소그룹 형태나 작은 그룹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이건 오프라인을 가더라도 이런 안전성 검증에 이런 스몰 그룹 형태의 교육 커뮤니티들이 이제 확산이 좀 더 될 것이고, 사실 이건 교육적으로 사실 바람직해요. 꼭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스몰 교육 커뮤니티는 교육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1대1이 좋긴 하지만 그건 너무 좀 서로 부담스러운 거고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또 1대3은 너무 작고, 뭐 7에서 12명, 15명 이런 좀 사이의 스몰 교육 커뮤니티는 굉장히 좋아요. 교육적으로 이제 팀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안전거리도 확보할 수 있고, 토론이 활성화되고, 컨텐츠가 막 풍부하면서 서로 좋은 의견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몰 교육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안한 개념이에요. 이 코로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제가 창안한 겁니다. 저작권이 저에게 있어요. 허락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예. 이거 다 영상이 저작권 있는 거 아시죠? 바로 갭 교육입니다. 이제 갭을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그전에는 갭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교수나 가르친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전달을 해서 학생의 모든 것, 지적인 건 인지적인 걸 완전히 밖으로 끌어내고 또 주입시켜서 변화를 시키는 게, 밀착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갭을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생과 교수 간에 또는 교사 간에 일정한 거리를 인정해야 돼요. 심리적 거리도 유지하고 물리적 거리도 유지해야 됩니다. 갭 교육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뭐 완벽하게 다 했다, 체크했다, 그래서 정밀하게 다 보고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학생이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평가하고 교수가 못 보는 지점에서 학생이 뭐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또는 자기가 공부를 며칠을 했는지 어쩐지 그걸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수준이 다르고 학생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거 자율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율성의 여부를 이제 교수자층이 침해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비대면 보고 뭐 온라인을 보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모니터 끄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이건 교수자가 뭐 집에 쫓아가서 옆에 붙어 있지 않는 한 몰라요. 그리고 엄마도 뭐 집에 있는 그 부모도 대학생들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면 모를 텐데. 그리고 평가도 이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부정행위라는 개념도 없어져요, 사실은. 뭐 오픈북 형태라든가 아니면 오픈으로 공개 정보가 유지돼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이제 다 교수자가 모든 평가라든가 교수 내용을 다 100% 떠맡아 가지고 완전히 이 학습자를 변화시키려는 교육은 어렵다. 내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교수자가. 학생과 똑같습니다. 갭 교육을 인정해야 돼요. 갭이에요, 갭. 이제 교수자로부터 내 등록금만큼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교육은 어려워요. 왜냐면 비대면이 있는 거고 블렌디드 러닝이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교수도 이미 그런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 환경상 뭐 100%다 변화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분열이라는 게 운석이 떨어진 것 같은 또 운석이 떨어져서 뭐 잠깐 뭐 다 죽었겠어요, 공룡들이. 예, 환경이 변화하면서 1년, 2년, 10년, 뭐 1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공룡들이 죽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의 방식들을 고수하는 층들이 일부 남아 있겠지만 변화하는 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갭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평가. 그리고 수강비에 대해서도 다 이 대학의 재정을 다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재정이 대학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 자립률이 상당히 대학들이 낮아요. 그래서 수강비, 대학생들 등록금 이런 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하려면 교수들의 인건비를 조정해야 되고 또 교수들을 이제는 뭐 강의용 강사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간 것보다는 연구 활동을 하거나 이제 사업화해서 좀 더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가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 부분을 이제 서로 인정하게 된 거죠. 이 갭이라는 게 꼭 나쁘진 않아요. 예, 상호 존중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수의 권위가 높은 경우에는 갭이 필요해요. 왜냐면 교수들이 좋은 교수들도 있는데 물론 있죠. 근데 뭐지만 이게 자리 위치에 비해서 지식과 덕망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 차라리 갭을 둬서 학생들이 덜 피해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는 도제식 교육으로 좋은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 비대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면서 그분의 인품적 영향이라든가 권위자적 지식을 아주 흠뻑 접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가장 좋은 것들은 적당히 한 80% 70%만 이제 교육의 질을 섭취할 수 있고 나쁜 거 20, 30%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요. 갭을 일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명문대 스카이 좋은 대학의 그런 양질의 교육을 갖고 있어서 우리 문턱을 넘어서서 높은 수강비를 내고 높은 입학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모델은 그렇게 통용되기가 물론 이게 뭐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깨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중하위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소위 인식이 명문대권이 아니라면은 그 밑에 이제 대학들은 많이 무너질 소지가 있죠. 갭 교육 꼭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일방향 교수나 대학기관이 일반 학생에게 주는 방향이 있다면 이제 쌍방향으로 그래서 데모하는 것처럼 서로 불만 있으면 요구하고 쌍방향으로 되고 이제 수직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대학기관 밑에 교수가 있고 교수 밑에 학생 이런 기관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요구와 니즈를 주고받는 이제 수평의 관계로 어느 정도 근데 딱 수평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근본적으로는 수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80대 20이었다면 60대 40 정도로는 바뀌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경계인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교육 경계인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뭐 대학에 가면 여기서 내가 석사하고 박사하고 꼭 교수님한테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여기서 뭐 최대한 지식을 배워서 창업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비대면하면서 자기 생활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 또는 뭐 다른 일도 하면서 학생인데 알바도 하면서 또는 자기 취미 활동을 하면서 교육은 부분적으로 같이 가져갈 그런 공산이 크죠. 교육에 분명히 피교육자는 학습자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수속된 게 아니라 문지방을 건너갈 때처럼 문에 들어간 것도 나온 것도 아닌 것처럼 경계인에 있는 그런 많은 피교육자들이 올 수 있고, 이거는 사실 교수층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강사는 이미 교육 경계인이고요. 왜냐하면 대학에 정식으로 소속된 건 아니지만 대학의 교원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드셨던 거죠, 이분들이. 강의하는 만큼 대우를 못 받아서. 그렇지만 이제 잘 2교부를 넘기면 오히려 교육 경계인이 능력을 더 발휘할 수도 있는 구조가 올 수 있어요. 지식을 얻으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전통적인 교수층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교육 경계인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만나는 구조가 이제 IT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전엔 대학 기관, 스콜라를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건 꼭 모니터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많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건조하게 되었지만 일정 부분은 과학적인 합리적 관계로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 매체를 여러분을 통해 만나고 있는 매체도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도 IT 기술을 통해서 지금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가 흥행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유튜브는 사실 이런 교수나 지식 권력에 대한 이제 변화에 대한 매개체예요. 유튜브에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있고요.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육지원서 김교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어디서 뭐 들은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듣기 힘든 내용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사실은 대학 교수들이 얘기 안 하는 것 이런 고급 정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실질적인 정보들이 그게 그 대학 기관 안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에 이제 벗어나는 거죠. 또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각 분야가 있어요. 뭐 교육 사회학, 뭐 평생교육학, 또 뭐 여러 가지 교육 심리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일 각광을 받을 부분은 바로 교육공학 부분이에요. 교육 테크놀로지, 미디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성을 드디어 드러낸 거죠. 사실 미디어 교육이나 교육공학은 옛날에 원래는 뭐 30년 40년 전에 일부 이제 서양의 선진국에서 미국 이런 데 보면 부분에서만 갖고 있던 개념인데 우리나라 들어온 게 이제 뭐 한 3, 40년 30년 역사 뭐 그 정도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본격적인 게. 교육공학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몸으로 체감한 게 바로 이 교육공학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 교육공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의 다른 부분도 각광을 받지만 특히 교육공학,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공학의 중요성이 가장 커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교육공학은 사실은 별로 큰 포지션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중요한 핵심 연구 가지고 또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육공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교육 테크놀로지, IT 기술을 모르는 이제 교육인들은 사실은 생존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생존하더라도 기진맥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피교육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없다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얘기하면 지금 줌을 이해할 수 없거나 MS에 나온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은 지금 강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공학은 이제 교육자에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IT 테크놀로지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IT 테크놀로지가 약한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느라고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고요. IT 기사도 지금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해요. 이거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되도록이면 좋은 정보 지식을 주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T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교육
교수님들 지식 권력층, 교육 권력층은 이제 예전에 1900년대, 1800년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쯤 그 전에는 수백 년간 이제 마차 위에서 마차를 타고 좋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말을 향해 달리고 지식과 교양을 얻어서 또 마부에게 또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권위를 누리고 교양을 얻어가면서 일정 부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큰 노력 없이 계층의 계급을 확보하면서 다른 사람의 우위에 존재해 왔다면 지금은 저렇게 요 사진에서 보면 마부가 내려와 있죠. 예, 그래서 마부의 위치로 내려와서요. 그 신사숙녀가 이제 마차를 몰면서 마차를 몰면서 마부의 역할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손님이 누구겠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학생들도 원래 이제 지금 줄어들 위출을 학생들 모집도 중요하지만 모집하는데 바쁜 교수님들 일단 있어요. 모집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들의 요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육마차에 내려서 이제 교수들은 마부가 되어서 학생들의 요구나 니즈에 대해서 기다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현재 코로나와 교육의 관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 교수였습니다.